안녕하세요. 방학은 잘 보내셨나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글로벌 경영 환경 1차 시1강입니다. 첫 번째 수업인 만큼 이번 시간에는 한 학기 수업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하도록 할까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 학기 동안 글로벌 경영 환경에 대해서 살펴볼 김수정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경영 환경 외에 우리 전공 교과목 이름에 글로벌이라는 게 포함되는 그런 과목 등을 맡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제 수업 들어봤던 학생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처음 듣는 학생들도 있을 테니까요. 제 이메일 주소와 연구실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랑 연락을 할 때는 뭐 이메일을 보내셔도 되고 아니면은 제 목소리 직접 듣고 싶으시면 전화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이 저와 있잖아요. 뭐 이메일도 있고 뭐 전화도 있고 또 쪽지도 있고요. 뭐 1대1 상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하고자 한다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또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선호하는 의사소통 수단은요. 이메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메일로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셔야 제가 빨리 확인하고 빨리 그 답을 드리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쪽지가 조금 제가 좀 늦게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급적 이메일을 이용해 주십사라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할 점은 전화를 하든 쪽지를 보내든 아니면 이메일을 보내든 어떤 식으로든 저에게 연락을 할 때는 과목명, 그러니까 우리 수업이 글로벌 경영 환경이죠. 그러니까 과목명도 밝혀주시고 그다음에 학번도 좀 밝혀주시고 당연히 이름도 밝혀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왜 연락을 했는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연락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관련 질문인 경우는요.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것보다는 학습 Q&A를 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다른 학생들도 해당 질문과 저의 답변을 보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과목을 한 학기 동안 왜 배워야 할까?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왜 배워야 할까요? 글로벌 경쟁 시대니까요. 글로벌 시대에서는 무역이나 투자와 같이 국경을 벗어나는 국제 거래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국제 거래에는 국내 거래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환경들이 추가가 돼요. 여기에서 국내 거래라고 한다면은요, 뭐 거래 주체 라든지 아니면은 거래 장소라든지 아니면은 거래 통화 같이 거래와 관련된 모든 것이 한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거래를 국내 거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이제 국제 거래에는 이 국내 거래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환경들이 이제 추가가 되기 때문에 개인도 기업도 글로벌 환경과 그 부산물이자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수업의 목표는 다양한 글로벌 경영 환경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 안목과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 학기 동안 다양한 글로벌 경영 환경과 기업의 글로벌 경영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 이론, 사례 같은 것들을 살펴볼 거예요. 자, 강의 주제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 수업은 크게 3개의 모듈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모듈은 글로벌화인데요. 이 글로벌화 모듈에서는 한 5강 정도, 그러니까 3차시 수업까지가 되겠죠. 글로벌화 모듈이 3차시까지 그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뭐 글로벌화의 개념이라든지 원인, 영향, 그리고 다 글로벌화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원인이자 결과라고 할 수 있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두 번째 모듈은 글로벌 환경, 즉 메인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무역 환경, 정치적 환경, 경제적 환경, 뭐 금융 환경, 문화적 환경 같이 국내 거래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거는 무역 환경이에요. 무역 환경에서 이제 다루어야 할 주제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7강 정도에 걸쳐서 뭐 무역 이론이라든지 보호무역이라든지 WTO 지역경제 통합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모듈은 글로벌 경영입니다. 그래서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전략이라든지 해외 시장 진출 방법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구체적인 강의 일정은요, 강의 계획서에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공지사항에도 올릴 거니까 거기에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업의 교재 및 기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의 주 교재는 강의 노트예요. 이 강의 노트는 제가 이제 여기 제시된 장세진 교수의 글로벌 경영이라든지 정고영 교수의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영과 같이 주교재, 부교재, 그 외에 다른 관련 문헌들 다 참고해서 활용해서 만든 게 제 강의 노트입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가 주교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래도 좀 심도 있게 책으로 좀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경우에는 주교재, 장세진의 글로벌 경영 최근 버전을 구비하면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대학
학교에서 이제 글로벌 경영, 국제 경영 관련된 교재로 활용되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서점에 가면은요. 그런 책들이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책을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타 안내입니다. 기타 안내로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과목은 이제 3학점 과목이에요. 그리고 선수 과목은 없습니다. 그리고 총 학습 기간은 13차시예요. 우리 수업이 2강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총 26강의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 7차시 수업 이후 8주차에 중간 시험을 보겠고요. 그 다음에 13차시 수업 이후 15주차에 기말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2번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뭘 살펴볼까요? 평가 기준과 유의사항, 즉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항목은 크게 4개입니다. 먼저 시험인데요. 시험은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중간과 기말, 2회 실시가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출석입니다. 출석률이 75% 이하인가 하면은 자동 F인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출석에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지각 3회인 경우에는 결석 1회로 간주가 되니까요. 가급적 제때 수업이 새로 올라올 때마다 늦지 않고 지각하지 않고 출석을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항목인 기타 항목은요, 한 10% 비중으로 보통 이제 제가 반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기타 점수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 인센티브 점수와 개강 한 달 안에, 그냥 자소서 업로드가 아니라 개강 한 달 안에, 월말까지 자기소개서를 자기소개서 게시판에 업로드한 경우 받는 점수, 그리고 게시판 참여에 대한 질적평가 점수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점수는 뭐냐면요, 중간고사 1등, 기말고사 1등, 그리고 중간 대비 기말 점수가 월등하게 제일 많이 올라간 향상도가 1등인 그런 학생들에게 부여되는 그런 점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점수는 아직 시험 안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확보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요. 그런데 기타 점수 중에서 개강 한 달 안에 자기소개서 업로드하는 경우 받는 점수는 지금 확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수업 들은 직후에 자기소개서를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항목인 가제는요. 가제를 이제 리포트로 할지 아니면은 리포트로 할지 뭐 퀴즈로 할지 뭐 아니면은 토론으로 할지 자료실 참여로 할지 그 형식에 대해서는 공지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도 공지를 할 예정이니까 공지 사항에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제의 형식이 어떤 것, 이 중에 이제 하나가 들어가는 건데요. 다 들어가는 거 아니고 한 개, 많으면 2개가 들어가는 건데 어떤 형식으로 제가 이제 가제를 여러분들한테 부여할 든 간에 여러분들이 제출하거나 또는 참여만 하면 가제 점수에 해당하는 점수는 가급적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럴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제 항목이 평가 항목에 포함이 되는 경우라면은 꼭 놓치지 말고 이 점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여나 제출을 하는데 엉터리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글로벌 경영 환경, 제가 이제 가제를 리포트로 이제 받기로 했다라고 한다면은 리포트가 이제 어떤 주제로 리포트를 제출하라고 할지 이제 공지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한 내에 올리겠죠. 그런데 가끔 보면은요, 부동산 과목의 리포트를 그냥 표지만 바꿔서 올리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 자료실 참여를 만약에 가제로 할 경우, 관련된 자료가 전혀 우리 수업과는 관련 없는 그런 글을 올린 그런 학생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상한 거 제출하거나 관련 없는 거 제출하거나 참여하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없이 가제 점수는 빵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그냥 여러분들이 성의를 보이는 그런 가제를 제출하거나 참여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가급적 많이 드릴 예정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평가 항목과 이제 평가 항목별 배점 비율 이제 제가 여기에서는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공지될 예정이니까요. 그 공지사항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공지를 확인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수업 듣기 전에 지금 이 수업 듣기 전에 이미 평가 기준 관련 공지를 확인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수업 들은 직후에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의사항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데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평가 기준은 제가 공지하겠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강의 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시험 안내라든지 하여튼 수강하면서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려질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수시로 틈틈이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업 조교가 이제 수강 관련된 중요 공지가 업로드될 경우 이를 문자로 공지가 올라갔습니다라고 안내를 하도록 제가 부탁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정보에다가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를 좀 꼭 업데이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경우를 꼭 믿고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는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가끔 문자 배달 사고도 있더라고요. 즉 조교가 문자를 보냈는데 그걸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공지사항을 확인을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이거는 이 수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까지 어떤 수업을 듣든 항상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은 꼭 갖추셔야 돼요. 자, 공지사항을 확인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보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책임이 있다라고 너무 매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거는 학생의 기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강의 노트 자료를 업데이트하거나 뭐 아니면 관련 자료를 제가 자료 도서관에 업로드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공지사항에다가 자료 도서관 관련된 공지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자료 도서관의 자료를 추가할 때마다 그 공지, 만든 공지의 제목과 내용이 계속 이제 수정이 되고 수정된 날짜, 최근 날짜가 제목의 가로 안에 쓰여져 있을 거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소개서 게시판에다가 자기소개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기타 점수에도 반영이 되는 거고요. 꼭 점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온라인 대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알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모르죠. 저도 여러분들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도 같이 수업 듣는 학생들 알고 싶은 그런 경우가 당연히 있겠죠. 자기소개서 올려주시면 돼요. 자기소개서에 뭐 제가 뭐 이름, 학번, 사는 지역, 직장명, 관심 분야, 수강 동기 등등을 적어달라라고 얘기했지만 꼭 이 형식 안 갖추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적으시면 돼요. 자유롭게 작성하시되 이왕이면 최근 사진, 어렸을 때 사진 말고요. 최근 사진도 좀 첨부하셔서 얼굴도 제가 좀 볼 수 있도록 좀 여러분들이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주민번호라든지 아니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있잖아요. 개인정보.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가리셨으면 좋겠어요. 전화번호나 주민번호 같은 거는 꼭 좀 그 보호해서 작성을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및 학점 관련 유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자, 시험 관련 공지는요, 예를 들어서 뭐 시험 유형이 동시일지, 비동시일지, 뭐 문제 유형이 뭐 OX 문제가 몇 문제고, 뭐 다지선다형이 몇 문제고, 뭐 주관식이 몇 문제고, 뭐 이런 문제 유형이라든지, 아니면은 시험 범위 같은 그런 시험 관련 공지는 시험 일자가 결정이 되면은 시험 전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공지하긴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시험인 경우에는 중간 시험을 결시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결시 사유서만 제출하면 그렇다면 대체 리포트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체 리포트를 제출한 경우 대체 리포트의 점수는요. 리포트의 충실성도 보겠죠. 대체 리포트가 얼마나 성의 있게 잘 작성했냐 이것도 보겠지만요.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시험을 응시한 중간 시험을 응시한 학생들의 점수 분포까지 고려를 할 거예요. 그래서 부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체 리포트의 만점이 시험 평균의 한 7, 80% 정도에 해당하는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중간 시험 평균이 뭐 50점이었다. 라고 가정을 하죠. 그렇다면 아무리 대체 리포트를 잘 써도 40점 이상은 받지 못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학점을 생각한다면 일부러 결시를 선택하지는 말아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기말 시험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특별한 사유에만 결시한 경우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결시 사유서도 제출을 해줘야 되고요. 증빙서류, 특별한 사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사유는요. 그런 일이 안 나타나면 좋을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고가 났다. 아니면은 뭐 중병에 걸렸다, 직계 가족이 뭐 이제 하늘나라로 먼저 갔다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야근, 회식, 출장, 친척이나 지인 조문, 가족 특별 여행 같은 거는 특별한 사유로 제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왜 그럼 기말 시험은 그럼 안 보면 어떻게 되냐? 왜 대체 리포트 왜 안 주냐? 대체 리포트를 기말 시험에 주면 되게 기간이 촉박하더라고요. 시험 끝나자마자 학점을 제가 부여해야 되는 기간이 오는데 그 안에
대체 리포트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을 안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학점을 부여하는 그 작업 자체가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한테까지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 시험인 경우에는 대체 리포트를 안 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특별한 사유에는 당연히 주지만 일상 사유일 경우에는 안 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간고사인 경우에는 준다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결국 대체 리포트를 한 번만 주는 이유는 제가 F를 안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학점 관련 팁이라면은요, F를 언제 받느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출석이 미달되거나 학교 규정에 출석이 미달되는 경우에 자동 F니까요. 아니면은 시험을 두 번 다 모두 결시한 경우, 즉 여기서 모두 결시를 했다라는 얘기는요, 대체 리포트, 중간 대체 리포트도 제출하지 않고 기말도 결시를 한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F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출석이 미달되거나 아니면은 시험 점수가 없는 경우. 에는 나머지 항목의 점수가 있다 하더라도 F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이 이야기는 F를 받지 않으려면요, 시험은 적어도 한 번 꼭 봐야 돼요. 특히 중간 시험을 결시한 경우에는 대체 리포트를 기말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래는 불확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 리포트라도 꼭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석 75%를 초과하도록 그 관리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하나 또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요, 중간 시험을 결시하고 대체 리포트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기말도 응시를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아무리 대체를 잘 썼다라고 해도 한 D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학점과 관련된 팁이라면은 C 이상을 받기 위해서는 C-라도 받으려면은 시험을 망치더라도 시험 두 번을 꼭 보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빵점 받을 것 같아서 안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빵점은 안 맞도록 제가 좀 신경 쓰겠습니다. 뭐 OX 문제 같은 거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OX 문제들이 있으면 한 방향으로라도 찍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 중에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 뭐 출장이라든지 뭐 야근이라든지 그런 게 자주 생기는 그런 사람이라면은요, 그런 경우 좋은 학점을 받고 싶은 그런 동기가 아주 충만한 경우라면은 수강시등 정정기간에 정정을 하시고요. 아니면은 그냥 나는 그냥 학점보다도 그냥 들으면서 그냥 새로운 거를 배우고 싶다. 그런 동기로 수강을 하는 거라면 그냥 수강하시고, 우려했던 대로 중간 시험에 결시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대체 리포트를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학습 흐름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수업은요, 크게 들어가기, 학습하기, 정리하기, 평가하기, 다음 시간 이렇게 5개 학습 흐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기에서는요, 해당 강의의 주제, 그 다음에 학습 목표, 그리고 학습 내용이 이렇게 제시가 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하기에서는요, 강의 교환을 중심으로 강의 주제별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수업하면서 필요하면 제가 화면 위에 이런 식으로 아까 막 얘기했던 것처럼 필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듣기 전에 꼭 강의 노트를 프린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기국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업 들으면서 제가 강조한 부분 여러분들도 표시도 하고 메모도 하고, 그렇다면 나중에 복습하거나 시험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하기에서는요, 어떤 주제를 배웠는지가 이렇게 뭐 과목 소개, 평가 기준, 학기중 유의사항, 뭐 이번 시간에 이거 배웠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강의 노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한 내용을 스스로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용어가 있다면 용어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이 정리하기 프린트, 강의 노트 프린트한 거에다가 좀 이렇게 적어보세요. 그러면 낯선 용어들과 친해지는 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평가하기에서는요, 퀴즈 문제들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매강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퀴즈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퀴즈를 풀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스스로 점검하고, 그리고 그 해설도 좀 확인을 하면서 또 다지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서는 다음 시간 강의 주제와 학습 진행 현황을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과목 소개했고, 그리고 뭐 평가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학기중 유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바쁘지 않다면 여러분들 이 수업 끝났다고 해서 바로 로그아웃 하지 마시고요. 당장 공지사항 확인하시고 자기소개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은 글로벌화를 다루는 이제 첫 번째 시간이니까요. 개념과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5강에 걸쳐 글로벌화 모두를 이제 이야기할 건데요. 첫 번째 시간이니만큼 글로벌화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화라는 말은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도대체 뭐냐, 그 정의가 뭐지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글로벌화라는 말은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영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이제 글로벌화로 보통 번역을 하긴 하는데 다르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어요. 글로벌화의 유사어로는 뭐 세계화도 있고요, 뭐 지구화, 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모두 뭐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번역한, 다르게 번역한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긴 하지만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글로벌화라는 말이죠. 이 글로벌화를 쉽게 정의 내리면은요, 전 세계가 하나로 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또는 전 세계가 통합되어 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화라는 말이 이제 처음에 사용되어진 분야는 경영경제 분야였어요. 그러다가 점차 문화, 스포츠, 정치, 역사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견지에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학자들이 글로벌화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학자마다 내린 정의가 이제 상이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글로벌화를 정의를 해도요, 글로벌화를 정의할 때 세 개의 요소들은 반드시 꼭 포함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세 요소가 포함이 되느냐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바로 국경의 완화입니다. 17세기에 이제 근대 국가가 이제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그 근대 국가가 등장한 이후 정말 수백 년 동안 동질적인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민족이 주권 국가를 만들어서 자기네 나라 국민과 영토에 대해서 어떤 배타적인 그런 지배권을 갖는 게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족 국가의 배타적인 지배권을 제약하는 일들, 예를 들어서 무역에 대한 국제적인 규범이 개별 국가의 결정, 뭐 개별 국가의 행동을 제약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또한 이제 과거처럼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이제 많이 나타났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구 온난화 문제라든지 이거 한 나라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죠. 아니면은 뭐 마약과 같은 국제적인 조직 범죄 이런 것도 여러 나라들 즉 글로벌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화라는 거는요, 민족 국가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해됨에 따라서 국경이 낮아지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화를요,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뭐 초국경화, 무국경화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초국경화, 무국경화라는 용어로 이제 번역해서 사용하는 배경에는요, 아마 글로벌화 개념에 국경의 완화라는 그런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인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화의 동의어로, 유사어로 초국경화, 무국경화라고 말한다고 해서 글로벌화가 국경이 완전히 없어진다라는 의미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즉 국경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국경의 장벽이 낮아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세상에서 영토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과거에는 이제 어떤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이 영토가 절대적인 위치를 과거처럼 차지하지는 않는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국경의 개념은요, 규제 완화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규제 완화를 뭐 자유화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국경의 경제적인 의미는요, 상품과 자원의 이동을 제약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경이 완화된다는 것은 상품 이동, 자원의 이동, 사람의 이동이 점점 자유로워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역이나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에 따라서 국경을 넘는 상품이나 아니면은 국경을 넘는 사람의 이동이 더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국경의 의미가 약화되어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의할 점은 이제 규제 완화, 뭐 자유화라는 거는요, 인위적인 흐름이에요. 인위적 흐름입니다. 그래서 협약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일방적인 것이든 간에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반대의 방향, 즉 규제 강화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글로벌화 개념에 반드시 포함되는 두 번째 요소는 시간과 공간의 축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술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먼 거리를 이동하는 데 있어서 이제 걸리는 그런 시간이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빨라졌거든요. 이동 수단의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16세기에서 한 19세기 중반까지는 주로 먼 거리를 범선이나 배나 아니면은 마차로 이동을 했어요. 이때 범선과 마차의 베스트 평균 속도가 시간당 16km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19세기 중반 이후에는 평균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죠. 증기 기관차가 개발돼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1960년대에는 제트 비행기 평균 속도인데요. 한 시간당 800에서 1120km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균 속도가 과거에 비해서 빨라졌다는 얘기는 먼 거리 가는 시간이 그만큼 단축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한 이제 1980년대 이후에는 엄청나게 정보통신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을 했죠. 그래서 통신 비용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해졌습니다. 그래서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먼 거리, 아주 멀리 떨어진 그런 거리라 하더라도 정보 교환이나 의사소통 같은 것들이 신속하게 또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이동할 수 있고 하는 게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글로벌화는 이처럼 시간과 공간이 축소되어서 정보 교환, 의사소통이 용이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공통 요소는 관계의 증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시간과 공간의 축소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지구 반대쪽, 여기 있는 사람이 반대쪽에 있는 일들을 바로 알게 되고요. 또 그 일에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화라는 거는 시간과 공간의 축소로 인해 각종 관계, 여기서의 각종 관계는 말 그대로 진짜 각종 관계, 국가 간 상호 관계일 수도 있겠고요. 거래 관계일 수도 있겠고, 인간 관계일 수도 있겠고, 사회 관계일 수도 있겠죠. 이런 각종 관계가 커지는 과정이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공통 요소를 고려해서 글로벌화를 한번 종합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글로벌화라는 거는 국경이 낮아지고 시간과 공간이 줄어들어서 지역 및 국가 간의 어떤 상호 연관 관계가 증가하고 그래서 국적이 다른 개인, 기업, 그 다음에 국가 등의 상호작용이 아주 활발해져요. 그래서 그 상호작용이 여기서 활발해진다는 얘기는 더 많이 이루어지고 더 자주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결과 다양한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서 인간관계나 아니면은 경제사회 구조, 국제 질서가 크게 변화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근의 글로벌화의 동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최근의 글로벌화는 1990년 이후부터 진행되었다. 조금 더 거슬러서 생각해보면 1980년대 이후에 진행되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최근의 글로벌화를 이끈 그런 원인은 한 4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이제 규제 완화, 디레귤레이션을 주요 동인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규제 완화를 다르게 표현하면은요, 아까 제가 글로벌화 개념 얘기할 때 얼핏 얘기했지만 자유화
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규제화나 자유화 비슷한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유화라는 거는 뭐 리버럴라이제이션을 번역한 말이 되겠죠. 규제 완화는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동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글로벌화가 제가 언제 진행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했죠? 가장 좀 거슬러서 본다면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때 80년대 주요 선진국 정부는 미국은 레이건 대통령이 그 수장으로 있었고요. 영국은 대처 수상이 이제 그 수상으로 있었습니다. 그렇죠? 레이건 정부와 영국의 대처 내각은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의 원칙에 따라서 경제를 운용하려는 기조를 가졌어요. 이거를 신자유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시장 경제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각종 규제들을 이제 완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경을 넘는 상거래, 무역거래가 대표적이 되겠죠. 뭐 국경을 넘는 자본거래, 투자거래에 대한 각종 규제가 완화가 됐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무역에서는 관세가 계속해서 관세율이 인하가 됐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들도 주요 국가에서 많이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외국에 투자할 때 또는 외국과 무역할 때 적용받던 이런 규제들이 완화가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이나 기업은 좀 더 활발하게 외국에 공장도 세우고 좀 기업이 외국에서 생산도 하고 또 외국의 물건도 이제 판매도 하겠죠. 그러니까 규제 완화라는 거는 결국 규제 완화로 인해서 국경을 넘는 상거래나 아니면 투자 거래가 엄청나게 촉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거래에 대한 규제도 이제 완화가 됐는데요. 영국의 빅뱅, 프랑스의 은행법 개정, 뭐 일본의 점진적인 규제 완화 같은 것들이 다 1980년대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금융거래에 대한 규제 완화가 글로벌화의 원인이기도 하지만요.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금융 분야의 글로벌화로 인해서 그래서 규제가 또 완화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 나라가 금융 규제를 계속 만약에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 계속해서 규제를 만약에 강화하거나 뭐 유지를 한다면은요, 국제 자본이 그 나라로 들어가지 않고 새로운 시장으로 막 가겠죠. 그러니까 금융 글로벌화로 인해서 각국의 규제를 완화할 수밖에 없던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동인으로는요,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보통신 기술, 예를 들어서 위성통신이라든지 뭐 강섬유, 무선통신 기술, 인터넷 이런 첨단 원거리 통신 기술의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글로벌화가 더욱더 가속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규제 완화가 국경의 완화를 가져왔다면 기술의 발전, 급속한 발전은 시간과 공간의 축소를 뒷받침할 수 있게 한 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지금은 너무나 당연히 느껴지는 이 인터넷이라는 거는요, 등장할 당시에는 정말 충격적이라고 할 만큼 혁신적이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세계 인터넷 사용자 수를 보면은요, 1990년만 해도 세계 인구의 1%도 안 돼, 0.05% 정도인 300만 명 미만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에는 한 세계 인구의 60%에 가까운 46억 명 이상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됨으로써 세계가 이제 하나로가 되는데 일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원인으로는 이제 냉전 종식을 꼽아 볼 수가 있어요. 세계대전 이후 45년 동안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두 진영이 이제 엄청나게 대결을 했습니다. 자본주의는 주로 이제 서유럽 국가, 미국이 이제 대표적인 그 국가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는 뭐 동유럽, 동쪽에 있는 유럽 국가들, 아니면 소련. 이 이제 대표적인 공산주의 국가였어요. 그래서 뭐 동쪽에 있다, 서쪽에 있다 해서 이 두 진영의 대결을 뭐 동서대결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러한 동서대결이 1990년을 전후로 해서 공산권의 몰락으로 끝났는데 이를 냉전 종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냉전 종식과 관련된 주요 사건은 1989년 11월 9일에 있었던 베를린 장벽 붕괴입니다. 그래서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동독과 서독으로 구분되었던 독일이 통일이 되고요. 그리고 1991년에 소련이 이제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냉전 종식을 알리는 시초가 바로 89년도에 베를린 장벽의 붕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냉전 종식은 두 이념과 그 경쟁이 종식되었다, 체제의 경쟁이 종식되었다, 끝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제 북한과 같은 극소수의 나라를 제외하고는요, 전 세계는 자유시장 경제를 수용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를 여전히 표방하고 있는 중국도 그 전에 폐쇄 경제에서 이제 개방이 되면서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몇몇 나라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유시장 경제를 수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냉전 종식이 된 이후의 세계 질서는 미국이 이제 주도하는 그런 것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 이전에는 소련과 미국이 양강 체제였거든요. 그런데 냉전이 종식된 이후 이제 한쪽이 강했던 강대국이 사라지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 안에 미국의 가치관과 미국의 전통에 근거한 규범과 룰이 세계 질서를 아주 그냥 결정을 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어요. 이를 표현한 용어가 바로 팍스 아메리카나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근데 이제는 이게 흔들리고 있죠. 왜? 어떤 강대국이 나타났죠? 중국 경제가 이제 크게 성장하면서 중국이 이제 G2로서 미국에 좀 대응하는 그런 모양새를 지금 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중국이 그렇게 그 경제력이 커질 수 있었던 게 바로 냉전 종식 이후의 영향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냉전 종식이 된 다음에 세계 전체의 무역이나 투자 같은 게 자유화가 이루어졌고 개방화가 이루어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1992년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이 됐습니다. 이 우루과이 라운드는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1995년에 WTO가 출범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출범하면서 자유무역이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뭐 마스트리흐트 조약 같은 걸 통해서 유로가 출범이 됐습니다. 그런 게 이제 유로 출범이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중국이 본격적으로 개방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국에 뒤이어 인도, 러시아 같은 그런 나라들도 중국처럼 이제 성장을 추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원인으로는 다국적 기업의 등장을 꼽아볼 수가 있어요. 다국적 기업은 영어로는 멀티내셔널 코퍼레이션 을 번역한 말입니다. 너무 길죠. 그래서 영어로 너무 길어서 MNC에서 줄여서 MNC라고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전통적으로 다국적 기업을 정의하면은요, 말 그대로 국적이 여러 개인 그런 기업. 즉, 2개 국가 이상에서 현지 법인을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외국의 자회사가 적어도 하나 있다는 얘기죠. 그래야 국적이 2개가 되잖아요. 본사의 국적, 외국의 자회사가 있으니까 본사 국적 하나, 자회사가 있는 외국의 국적 하나, 국적이 2개 이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외국의 자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신규 투자를 해서 자회사를 만들 수도 있고요. 외국의 기존 회사를 인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해외 직접 투자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즉, 해외 직접 투자에 의해서 외국에 진출했다는 그런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외 직접 투자라는 거는 외국의 공장이나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회사를 인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내로 치자면 기업 투자, 신규 기업을 만들거나 기존 기업을 인수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는 어떤 것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이 해외 직접 투자라는 거는 영어로 이제 FDI라고 줄여서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이 해외 직접 투자라는 거는요. 이걸 하게 되면은 돈도 가고요, 기술도 가고요, 사람도 가고요, 경영 노하우도 갑니다. 본사에서 자회사가 있는 외국으로.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생산 요소들이 포괄적으로, 복합적으로 해외로 이전하는 거를 수반을 할 수밖에 없는 기업 활동이 바로 해외 직접 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국적 기업은 해외 직접 투자를 해야만 다국적 기업이 되는데 해외 직접 투자는 다양한 생산 요소의 어떤 포괄적 이전을 수반하니까 결국 다국적 기업이 나타나면 국경을 넘는 다양한 상호작용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국적 기업이 많아지면 상호작용이 많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글로벌화가 촉진될 것이다. 촉진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잠깐 이제 다국적 기업과 글로벌화의 관계를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요. 다국적 기업은 글로벌화의 원인이다라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다국적 기업은 글로벌화의 결과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즉, 다국적 기업이 많아져서 글로벌화가 촉진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동시에 글로벌화가 진행이 되면서 다국적 기업이 더 많아졌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왜 다국적 기업이 글로벌화의 결과이냐? 첫 번째로 이제 그걸 이제 이해를 할 때 말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글로벌화가 진행이 되면 해외 직접 투자가 많아지거든요. 근데 글로벌화로 인해서 해외 직접 투자가 증가를 한다라는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글로벌화로 인해서 다국적 기업이 더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 생겨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꼭 글로벌화가 해외 직접 투자 규모 증대를 야기한다는 차원에서만 다국적 기업이 글로벌화의 결과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글로벌화, 특히 시장의 글로벌화, 생산의 글로벌화 라는 환경 변화로 인해서 다국적 기업이 많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조금 부연 설명을 해야 되겠죠. 글로벌화가 진행이 되면은 상호작용이 활발해지죠. 그렇죠? 그럼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면서 전 세계 소비자들의 수요가 좀 비슷해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즉 시장의 글로벌화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러고 또 한편으로는 글로벌화라는 거는 또 규제 완화라는 것도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국경의 완화로 인해서 생산의 글로벌화가 가능해지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기업 활동을 하는 다국적 기업이 점점 더 많아진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시장의 글로벌화라는 거는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분할되어 있던 각국의 국가별 시장이 하나의 어떤 거대 시장으로 재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케아 가구에 대한 수요는 한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스웨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동일하게 유사한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커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동질적인 그런 수요를 가진 거대 시장이 등장하는 것.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재화를 일반 소비자가 최종 소비하는 소비재와 산업재로 구별을, 그러니까 중간 투입물로 들어가는 산업재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소비재 시장은 여전히 뭐라고 할까, 하나의 시장만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즉 국가별 시장, 좀 서로 다른 이질적인 시장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에 반해서 산업재 시장이라는 것은 수요의 동질성이 보다 좀 더 높은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생산의 글로벌화라는 것은요, 생산 요소의 국가별 품질이나 비용의 차이를 이용해서 세계 각지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국경에 관계없이 가장 효율적으로 제품이나 그 서비스의 생산 활동을 배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뭐 디자인을 하고, 뭐 그 다음에 뭐 베트남에서는 생산을 하고, 뭐 하는 식으로 배치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배치를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바로 이제 생산의 글로벌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저는 뭐 그 기능에 따라서 디자인은 미국, 생산은 베트남 했지만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생산 활동을 어떻게 전 세계에 배치를 할 수가 있냐면, 뭐 보잉사가 실제로 그랬는데 비행기 기체는 일본에서, 그리고 랜딩 기어문은 싱가포르에서, 보조 날개는 이태리에서 생산하는 식으로 비행기를 생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시장의 글로벌화나 생산의 글로벌화가 진행이 되면서, 그러면서 더 많은 다국적 기업이 양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한 가지 이제 시간도 조금 남았으니까 제가 설명을 하자면은요, 이 그 생산의 글로벌화는요, 비중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범위도 점점 확대되는 추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요, 인도 내 방사선 전문의를 활용해서 미국 병원에 MRI 판독을 아웃소싱을 한 사례가 있어요. MRI나 CT 같은 이미지를 읽고 판독하는 미국 내 방사선 전문의의 연봉이 인도 방사선 전문의의 한 10배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인가 인도의 방사선 전문의 한 명이 어떤 거를 이제 생각해냈냐면요, 미국에서 이제 촬영을 해요. MRI를 찍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미지를 인터넷을 통해서 인도로 이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로 보내서 인도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그 결과를 다시 미국 병원으로 보내는 거죠. 그럼 판독 비용이 90% 정도가 절감이 되겠죠. 그래서 가격만 절감시키는 게 아니라 시간도 절약을 시켰습니다. 왜? 인도와 미국은 시간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미국의 밤 시간의 이미지 판독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전날 보낸 이미지는 미국 시간으로 밤 시간 동안, 인도는 낮이니까요, 인도에서 판독하면, 그러면 다음 날 아침이면은 미국에서는 그 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많아지면서 효율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이제 글로벌화의 개념, 글로벌화를 이끈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이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정리하는 거 한번 안내를 하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글로벌화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화의 정의는 다양해요, 학자마다. 하지만 글로벌화 정의가 다양해도 반드시 포함되고 있는 세 가지 공통 요소가 있다라는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요소, 뭐 국경의 완화, 뭐 아니면 시간과 공간의 촉소, 그 다음에 관계의 증가, 이 세 가지 요소는 반드시 글로벌화의 개념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경의 완화 이렇게 적어보는, 스스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글로벌화의 개념에서 또 새로운 용어들도 좀 나왔죠. 글로벌화라는 말 자체도 새로운 용어지만요. 글로벌화의 유사어로 뭐 세계화라는 말도 있고, 뭐 지구화, 뭐 무국경화, 초국경화 뭐 이런 유사어들로도 혼용해서 사용이 된다. 뭐 그런 이야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세 개의 공통 요소를 고려해서 글로벌화를 이제 정의 내리며 국경이 낮아지고 시간과 공간이 축소되어서 상호작용이 엄청나게 활발해져서 인간관계나 국제 질서 같은 것들이 크게 변화하는 과정이 바로 글로벌화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기억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주제는 글로벌화를 이끈 요인들이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끈 요인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4개 정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다? 규제 완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기술의 발전, 세 번째 냉전의 종식, 네 번째 다국적 기업의 등장, 이런 것들이 주 원인들이다라는 이야기 했으니까 여러분들 배운 내용을 이 정리하기 시간에 노트 프린트한 것에서 좀 적어보시면 대세김치라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퀴즈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퀴즈는 잘 풀어보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글로벌화의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